자,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라가고요. 한국에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한국에서도 금리가 연달아 올라가면 대출이 감당이 안 되는, 한마디로 갚을 수가 없는 지약 대출이 78조 6천억에 이르러서 전체 1300조 가계부채의 6.4%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8조 6천억을 어떻게 나왔느냐. 한국은행 조사 보고서에 나왔어요. 이들은 다중채무자, 즉 3개 이상 금융기관의 대출을 여기저기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 저소득자, 즉 소득 하위 30%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나 다중채무자이면서 또 신용이 7에서 10등급에 이르는 저신용자이거나 다중채무자이면서도 저신용 저소득자이거나 이렇게 그만 나도 앞으로 얼마 안 가서 빚을 못 갚을 사람들인데 이자가 올라가면 곧바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 78조 6천억이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가장 먼저 쓰러질 가능성이 큰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걸 지금 조사를 해서 밝혔습니다. 저는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국가가 거의 통치 기능이 마비되어 있고 경제 부분에서는 신경 쓰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한국은행이라도 이런 일을 해서 이 위기를 갖다가 알려주는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가 1295조 8천억 300조에 임박했는데 그 중에서 78조 6천억이 지약대출이라는 겁니다. 퍼센트지로 따지면 뭐 이 7% 수준의 6.4% 수준에 불과하지만은 78조 6천억이 적은 돈입니다. 은행 몇 개가 날아가고도 충분한 돈입니다. 하는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 대비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대출 채무자의 특성을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런 저신용자는 전체 빚 중에서 74%를 은행이라기보다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비은행계 금융회사에서 빌린 걸로 나타나서 금리 변동에 매우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국내 이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을 일으켜서 결국은 국내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즉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국내 대출금리도 따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취약한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럴 때는 은행이 경제가 어려워질 때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밀어넣어야 될 건데 은행 자체가 부도 직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취약계층의 지금 현재 연체율은 일반인의 10배인 17%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자영업자는요. 주택담보대출로 3억을 변동금리 3.1%로 빌렸는데 장사가 안 돼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커질 건데 걱정이 태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자만 3년 거치로 내고 있는데 내년 말부터는 원리금 합계 138만 원으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1%만 올라가면 이 사람이 내야 될 돈은 16만 원이 더 늘어나서 152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00조 가계부채를 짊어진 우리나라에서 미국발 금리 인상에 지금 경기는 장기 침체입니다. 이 장기 침체가요. 언제 좋아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건 갑자기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 침체를 가야 되고 이렇다 하면 이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대출을 한 이 서민들은 대부분이 자영업자라든지 좀 살기가 어려워서 빚을 빌린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지약대출은 은행에서는 신용이 불량하니까 기존의 채무도 못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못 빌리고 상대적으로 좀 창구가 넓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가서 빌렸을 겁니다. 지금도 일반 은행에 내는 이자보다는 고리를 내고 있을 건데 대출이 금리가 올라가면 앞으로 그런 데는 훨씬 더 많이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1300조 우리 이 빚을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빌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이면 자영업, 그 중에서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기가 어려운 이중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요, 경기 침체가 굉장히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일수록 쓸 돈이 더 없다는 거예요. 최하위 10%, 극빈층의 가처분 소득은 71만 7천 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16%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도 이미 연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중채무 저신용자의 대출금 연체는 16.7%로 평균치 1.5에 10배가 넘는다 이러는데요. 저축은행에서 대부업체에서 저축은행에서 이런 취약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대부업체일 경우에는 66%, 저축은행일 경우에는 32%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 비은행 가계대출은요,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은행의 대출 중에서는 변동금리가 71.6%인데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가 영세 자영업자 계층인데요. 이런 지금 저신용, 한마디로 이 다중채무자 외에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자영업자 대출이 464조 5천억인데요. 자영업자는 당연히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소득이 경기에 민감하고 폐업도 빈번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만 좀 안 좋아지면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소매업, 음식점업에 대한 대출 건전성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영업자 대출의 39%가요,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합니다. 전체 최근 3년간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답니다. 23%였다는 거예요. 최근에 자영업자의 이 부진에 따라서 임대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상승하고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돈을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그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연체를 하고 결국 부도가 날 경우 금융권 손실이 엄청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계부채의 비율은요, GDP 대비 91.8%입니다. 올해 들어서 3.4%가 올랐는데요. 일본은 가계부채 대비 GDP 대비 가계부채가 65.9%, 미국은 78.8%입니다. 자, 대출 유형별 변동금리 대출이 지금 위험하죠. 왜냐하면 고정금리로 했으면 금리가 올라가도 안 늘어날 건데, 변동금리로 빌렸으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의 금리가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 내야 될 금리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62.4%, 기차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에서 변동금리가 95.1%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이 보통 이 어떤 업종별로 대출을 많이 했느냐, 464조 5천억 중에서요, 부동산 임대업이 39%, 도소매업이 15.8%, 음식점 숙박업이 9.8%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하나 치명타가 뭔가 하면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집값 하락까지 겹치게 되면 이제 끝장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거의 곡소리가 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국내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는 뭐 금융기관들이 많이 쓰는데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갔을 때 국내 은행이 받을 이렇게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나 줄어들겠는가, 이런 것을 갖다가 체크한 부분입니다. 이걸 보면요,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1에서 3% 올라가면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이라 그러죠. 은행의 자기 자본을 자산으로 나눈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낮으면 건전성이 악화됐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매우 떨어져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BIS 비율이 0.5에서 1.7% 정도 내려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은행이요,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도 금리를 올릴 거니까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돈을 벌지 어떻게 걱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자가 올라가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또 이자하고 원금을 떼어가지고 입는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은행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고 주택 가격까지 이렇게 한국에 떨어지면, 자,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많죠. 이런 주택담보대출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집값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안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하도 올라서 그거 좀 매매해보고자 대출을 받아서 대출 끼고 집을 샀는데, 이제 집값이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가게 되면 허덕허덕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내려간 집값 때문에 은행에서 빌린 대출을 아예 갚지도 못하게 되겠죠. 자, 집값이 내려가면 집이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리죠. 자, 그렇게 안 팔리니까 이제 대출은 밀리고 대출에 대한 원리금은 밀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은행은 자기들이 잡아놓은 가격, 담보에 대해서 실제로 집값이 더 내려가 버려서 나중에 은행이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 올라가면 한국에서는 주택가격이 10%쯤 내려갈 거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BIS 비율이 2% 정도 내려갈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위기는 세 가지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서 78조가 넘는 저신용, 그 다음에 다중채무자의 지금 한마디로 이 부채 상환이 어려울 거다. 그 다음에 또 자영업에 대한 대출이 464조가 넘는데 경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불황이다 보니 이런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못 갚게 될 거다. 여기 하나 더 더해서 집값이 이렇게 지금 폭락을 해가니 부동산 담보 대출로 빌린 돈을 한마디로 원리금을 못 갚게 되고 그 은행이 담보로 확보해놓은 가치가 떨어져 버릴 거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대출 중에 부동산 담보 대출, 주택 담보 대출이 몇 프로냐? 7, 80%라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통계를 이렇게 밝히지는 않는데요. 1300조 중에서 7, 80%가 주택담보대출일 거라는 겁니다. 자, 이미 나간 돈이 이렇게 주택을 담보해서 많이 나가버렸는데 지금 와서 쪼은다고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보이고요. 올해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27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영업자 대출이 제가 말한 부분으로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 자영업자 대출 464조 5천억 가운데서 지금 얼마나 늘어난가 하면 작년 6월 말에 자영업자 대출이 393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년 하고 한 반만에 60조, 70조가 늘어난 겁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요. 자, 이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겠다고 대출받은 것은 300조 5천억이고 가계대출은 164조라는 겁니다.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출자가 113만 명으로요. 이들 대출 규모가 390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은 이 113만 명, 390조, 이 사람들 또한 위험한 분들이라는 거죠. 자, 경제 위기가 뭐 불황이라도 억지로 굴러가겠지만은 어디서부터 최종적으로 이제 견딜 수 없어서 터지는가 하면 은행에서 터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은행 터질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78조가 넘는 취약계층, 대출 취약계층, 그 다음에 이렇게 390조가 넘는 112만 명에 달하는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같이 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매우 취약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의 대출 중에서 80%가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데 여기에서 취약계층이 또 상당히 숨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요, 이런 시한폭탄의 내관 제거는 불가능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터지지 않도록 정말 혁신적인 방안을 이 정부 당국과 금융권이 지금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경제의 이 사령탑, 그러니까 유일호 부총리와 임종용 금융위원장, 그리고 여야의 정책위 의장과 경제를 담당을 하는 최고 참모들, 그리고 밖에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비상경제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이 폭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터지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저는 이미 이 폭탄을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면서 이런 폭탄들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로 터지지 않게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이 폭탄이 터질 경우에 입을 금융권의 데미지들을 어떻게 처리해 갈 건가, 또 그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흡수해 낼 것인가, 충격을,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